제가 상속 재산을 사업에 투자하자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에 저와 함께 나타난 사람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민서는 낡은 아파트 7층에 있는 자신의 원룸 아파트 창가에 서서 잿빛 10월의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빗방울이 창턱을 두드렸고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아래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의 윤곽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전 낯선 여성 법무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온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박민서 씨,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여자는 사무적이지만 동정심이 배어있는 톤으로 말했다. 고모 할머니이신 이은숙 여사께서 3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는 이미 치러졌고요. 유언에 따라 박민서 씨가 고인의 재산에 대한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민서는 푹 꺼진 소파에 주저앉았다. 은숙 고모 할머니? 그녀는 희미하게 기억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쪽진 키가 크고 마른 분이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여름방학 때 그녀를 데리고 몇 번 찾아뵌 것이 전부였다. 고모 할머니는 큰 정원이 있는 낡은 집에서 혼자 살았고 평생을 방직 공장에서 격리부장으로 일했으며 엄격하지만 공정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다. 민서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들 사이의 연락은 끊겼다. 삶에 쫓겼다. 거의 알지도 못하는 친척과 관계를 유지할 시간도 특별한 의지도 없었다. 상속 재산이 어떻게 되나요? 민서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고모 할머니께서 2년 전에 집을 파시고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그 아파트도 민서 씨 소유가 되지만 주된 상속 재산은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입니다. 법무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민서는 온몸이 차가워졌다. 1억 5천이요. 그녀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며 되물었다. 법무사는 참을성 있게 반복했다. 1억 5천만 원입니다. 은숙 고모 할머니는 평생을 모으고 검소하게 살며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유일한 조카 손녀에게 돌아온 것이었다. 통화가 끝난 후에도 민서는 소파에 앉아 한 곳을 멍하니 응시했다. 1억 5천만 원 후 한 달에 250만 원을 버는 무역회사 격리사원인 그녀에게는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돈이었다. 현관문이 쾅 닫히고 남편 준호가 퇴근해서 돌아왔다. 8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다. 그는 재킷에 묻은 빗방울을 털며 방으로 들어왔다. 또 이비야. 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투덜거렸다. 회사에서는 난리고 실적은 미달이고 부장님은 소리 지르고 그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다. 저녁은 뭐야? 민서가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준호는 이미 병뚜껑을 딴 채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36살이었고 키는 보통의 배가 나오기 시작했고 머리숱은 일찍부터 줄어들고 있었다. 그는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도매회사에서 영업관리자로 일했다. 월급은 나쁘지 않았지만 실적에 따라 달라져 불안정했다. 준호 씨, 법무사한테서 전화 왔어요. 민서가 맞은편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제 고모 할머니, 어릴 때 찾아뵈었던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준호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연세가 많으셨지? 78이셨나? 민서는 침을 삼켰다. 저한테 유산을 남기셨어요. 준호가 눈을 들었다. 무슨 유산? 아파트랑 돈이요. 1억 5천만 원. 남편은 맥주병을 입으로 가져가다 말고 얼어붙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병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장난해? 아니, 법무사 말이 고모 할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이래요? 내가 유일한 상속인이고. 몇 초간 준호는 정보를 소화하며 말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민서를 껴안았다. 민서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우리 이제 부자야. 젠장. 1억 5천이라고. 그는 그녀의 뺨과 머리카락, 이마에 입을 맞췄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야. 제대로 된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고, 드디어 바다에도 갈 수 있겠네. 그저 그런 동남아 리조트 말고 진짜 멋진 곳으로 말이야. 민서도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품에서 벗어났다. 준호 씨, 나 생각해 본 게 있는데 기억나? 내가 예전에 내 꿈에 대해 얘기했던 거?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꿈? 카페 말이야. 난 항상 나만의 공간을 열고 싶었어. 작고 아늑한 곳, 사람들이 쉬면서 좋은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곳. 예전에 스케치도 해보고 메뉴도 구상했었는데 준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민서야, 무슨 소리야? 카페가 왜 나와?
이 돈을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 처음엔 카페 하나를 열고 잘 되면 확장하는 거지야. 그녀는 내면에서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빠르게 말했다.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우린 평생 남 밑에서 쥐꼬리만 한 월급 받으며 일해왔잖아. 그런데 이건 우리만의 무언가를 만들 기회라고. 준호가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진심이야, 민서야. 그건 너무 위험해. 대부분의 카페나 식당은 첫 해에 망한다고. 넌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장사나 직원 관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그냥 이 돈을 현명하게 쓰자. 더 큰 아파트를 사고 나머지는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거야. 그리고 조용히 살자. 민서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준호는 항상 신중하고 현실적이었다. 그는 꿈을 꾸거나 위험을 감수하는 법이 없었다. 그는 안정적인 잿빛 일상에 안주하는 사람이었다. 준호 씨, 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지 않아.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꿈꿔왔던 걸 해보고 싶어.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이해해줘. 이건 그냥 돈이 아니라 기회야. 그는 그녀를 보며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생각해보자.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지? 하지만 모든 걸 계산해봐야 해. 사업 계획서도 만들고 가게 자리도 알아봐야 하고 할 일이 많을 거야. 민서가 미소 지었다. 일할 준비는 됐어. 그리고 당신 도움이 필요해.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날아갈 듯했다. 상속 서류를 처리하고 춘천에 있는 고모 할머니의 묘에 찾아가 절을 올리며 예상치 못한 운명의 선물에 감사했다. 고모 할머니의 아파트는 팔기로 결정했고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원룸은 2천만 원을 더 안겨주었다. 저녁마다 준호가 퇴근하면 그들은 노트북과 노트를 들고 부엌 식탁에 앉았다. 민서는 그녀의 낡은 기록들을 꺼내왔다. 대학 시절의 인테리어를 그리고 이름과 메뉴를 구상했던 두꺼운 공책이었다. 준호는 그 공책을 넘기며 피식 웃었다. 당신 참 낭만적이야. 그가 말했다. 카페 커피 구름이라. 이름 한 번 독창적이네. 민서는 얼굴을 붉혔다. 그땐 젊고 어렸으니까. 하지만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잖아. 준호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요즘 카페가 인기 있긴 해. 중요한 건 좋은 위치랑 제대로 된 컨셉을 잡는 거지. 그는 엑셀을 켜고 계산을 시작했다. 가게 임대료, 인테리어 공사비, 장비, 가구, 초기 식자재 구입비, 직원들 초기 월급, 광고, 법률적인 절차 숫자는 계속 늘어났다. 제대로 하려면 한 군데에 5천만 원 정도는 들겠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다. 남편이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마침내 그들이 진짜 한 팀이 된 것 같았다. 준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건강식에 중점을 두고 메뉴에 스무디와 샐러드를 추가하고 인테리어는 스칸디나비아 스타일로 꾸미자고 했다. 요즘 이게 유행이야. 그가 설명했다. 밝은 색 원목, 흰색 벽, 살아있는 식물들, 미니멀리즘.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 그들은 가게 자리를 보러 다녔다. 민서는 주거단지와 사무실이 많으면서도 괜찮은 카페가 거의 없는 오래된 동네에 자리를 찾고 싶었다. 준호는 그녀와 동행하며 유동인구와 교통 편의성을 평가했다. 마침내 그들은 50년대에 지어진 벽돌 건물의 1층에서 작은 공간을 찾았다. 높은 천장, 큰 창문, 30제곱미터, 임대료는 적당했다. 바로 여기야. 민서가 텅 빈 공간 한가운데 서서 말했다. 여기가 내 카페가 될 거야. 그녀는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팀을 고용했다. 준호는 커피 머신, 냉장 장비, 가구를 고르는 것을 도왔다. 심지어 그녀와 함께 커피 원두 공급업체와의 미팅에도 가고 여러 종류의 원두를 시음하며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건 너무 시큼해. 그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건 괜찮네. 균형이 잘 잡혔어. 민서는 그를 보며 남편을 오해했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는 그렇게 따분하고 지루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저 자극과 목표가 부족했던 것뿐일지도. 이제 기회가 생기자 그는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공사는 한 달 반이 걸렸다. 민서는 매일 퇴근 후 현장에 와서 진행 상황을 살폈다. 벽은 우유색으로 칠해졌고 바닥은 밝은 나무 무늬의 라미네이트로 마감되었으며 커다란 통유리창이 설치되었다. 벽 쪽에는 천연 참나무로 만든 바 카운터를 배치했고 부드러운 좌석이 있는 높은 바 의자를 주문했다. 홀에는 6개의 테이블을 놓았다.
2인용 4개와 4인용 2개의 창가에는 세라믹 화분에 담긴 살아있는 식물들, 고무나무, 몬스테라, 다육식물을 두었다. 바 카운터 뒤 벽에는 칠판을 걸었고 민서는 그 위에 아름다운 글씨체로 메뉴를 썼다. 에스프레소부터 다양한 커피, 홍차, 녹차, 허브차, 베이커리로는 크루아상, 머핀, 치즈케이크, 샌드위치, 샐러드, 스무디. 모든 것은 정성껏 만든 신선하고 좋은 품질의 제품들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민서는 준호를 초대해 보여주었다. 그는 저녁 퇴근 후에 와서 문턱에 멈춰 서서 천천히 공간을 둘러보았다. 와, 그가 숨을 내쉬었다. 민서야, 이거 정말 멋지게 나왔다.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아늑하고 세련됐어. 마음에 들어. 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당신 대단해. 민서는 자랑스러움과 고마움을 느끼며 그에게 기댔다. 그의 지지가 없었다면 그녀는 감히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일주일 후 개업식이 열렸다. 민서는 친구와 동료들을 초대하고 이웃 주민들에게 전단지를 돌렸다.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왔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빵을 칭찬하고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준호는 주문을 나르는 것을 돕고 손님들과 대화하며 농담을 던졌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매력적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법을 알았다. 첫 달, 카페는 기복이 있었다. 서너 명만 오는 날도 있었고 문 밖까지 줄을 서는 날도 있었다. 민서는 사업에 완전히 전념하기 위해 격리직을 그만두었다. 그녀는 직접 커피를 내리고 아침마다 머핀과 크루아상을 굽고 손님들과 소통하고 장부를 관리하고 식자재를 구매했다. 지치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단순히 사무실에서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점차 카페는 단골 손님들로 채워졌다. 근처 전문대학 학생들은 시험 공부를 하러 왔고 유모차를 끈 젊은 엄마들은 카푸치노 한 잔을 마시러 들렀다. 직장인들은 아침에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러 달려왔다. 민서는 그들의 취향을 기억하고 이름으로 인사하며 안부를 물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고맙게 여겼다. 석 달째가 끝날 무렵 카페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수익이었다. 민서는 약 1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이것은 성공이었다. 준호도 그녀와 함께 기뻐했지만 민서는 남편이 카페에 들르는 횟수가 줄어든 것을 알아차렸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2번 들러 커피를 마시고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곤 했다. 이제는 몇 주 동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녀가 물으면 그는 일과 피곤함을 핑계댔다. 나도 할 일이 있어. 민서야, 그가 말했다. 내 카페에만 죽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녀는 서운해하지 않았다. 각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가끔은 그가 그녀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었으면 했다. 첫 번째 카페를 연 지 반년이 지났다. 민서는 바 카운터에 서서 이미 반짝이는 커피 머신을 닦으며 활기찬 거리의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저 창밖으로 그녀가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었다. 손님들이 오고 갔다. 어떤 이는 종이컵을 손에 들고 직장으로 서둘렀고 어떤 이는 책이나 노트북을 들고 테이블에 머물렀다. 카페의 분위기는 민서가 꿈꾸던 바로 그것, 따뜻하고 집 같고 생기가 넘쳤다. 매출은 좋은 숫자를 보여주었다. 한 달 순수익은 약 300만 원이었다. 이 돈으로 임대료, 민서가 도움을 받기 위해 고용한 2명의 직원 월급, 식자재 구매, 공과금을 내기에 충분했다. 심지어 발전을 위해 조금 남기까지 했다. 민서는 그 돈을 모아 두 번째 지점을 열 계획이었다. 그녀는 열심히 일했다. 오전 7시 개점에 맞춰 신선한 빵을 구워내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하루에 12시간씩 카페에서 보냈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 피곤해 지쳐 쓰러졌다. 그때쯤이면 준호는 보통 이미 잠들었거나 맥주병을 들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아졌다. 민서는 그에게 일에 대해, 단골 손님에 대해,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남편이 건성으로 듣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 준호 씨, 나 두 번째 카페를 열까 봐. 어느 날 저녁, 그들이 저녁 식사를 하며 앉아있을 때 그녀가 말했다. 시내에 비즈니스 센터 옆에 아주 좋은 자리를 찾았어. 유동인구가 엄청나.
첫 번째보다 더 빨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 준호가 접시에서 눈을 들었다. 두 번째라고. 민서야, 진심이야. 이미 하나가 수익을 내고 있잖아. 왜 멈춰야 해? 난 발전하고 싶어. 체인을 만들고 싶다고. 그가 피식 웃었다. 체인이라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니야? 주택가에 있는 작은 카페랑 진지한 사업은 다른 문제야. 민서는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왜 그렇게 말해? 전에는 날 응원해 줬잖아. 전에는 그게 흥미롭고 신선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일 생각밖에 안 하잖아. 집에도 없고, 저녁도 안 차려져 있고, 집도 안 치워져 있고, 내가 퇴근해서 오면 여기는 텅 비고 썰렁해. 준호 씨, 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신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잖아. 내가 다른 모든 걸 잊어버릴 줄은 몰랐지? 가족이나 집이나 그리고 결국엔 남편까지도. 그날 저녁 그들은 다투었다. 민서는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고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관리자를 고용해서 집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설명하려 했다. 준호는 듣지 않았다. 그는 침실문을 쾅 닫고 잠자리에 들었다. 민서는 부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마음속은 서운함과 몰이해로 가득 찼다. 그녀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마침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찾았기 때문에 일했다. 왜 남편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걸까? 준호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민서는 두 번째 카페를 열었다. 그녀는 6천만 원을 투자했다. 시내의 가게는 더 비쌌다. 인테리어 공사비도 더 많이 들었다. 컨셉은 그대로 유지했다. 아늑한 스칸디나비아 스타일, 양질의 커피, 홈메이드 베이커리. 하지만 여기서는 좌석을 더 늘리고 아침 식사와 비즈니스 런치를 포함하여 메뉴를 확장했다. 새로운 지점은 즉시 대박을 쳤다. 인근 건물의 직장인들이 단골이 되었다. 아침에는 빈자리가 없었다. 민서는 새로운 매장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첫 번째 카페에 2명의 직원과 관리자를 추가로 고용했다. 이제 그녀는 밤 10시, 11시, 더 늦게 집에 돌아왔다. 때로는 아침 일찍 공급업체를 만나거나 재고 조사를 해야 할 때면 카페에 딸린 작은 방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 준호는 거의 그녀와 말을 하지 않았다. 민서가 대화를 시작하려 하면 그는 손사래를 치며 다른 방으로 가거나 텔레비전 소리를 더 크게 키웠다. 집은 차갑고 불편해졌다. 예전에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민서는 안도감을 느꼈다. 여기가 그녀의 집, 그녀의 조용한 안식처였다. 이제 그녀는 문을 열고 공기 중에 맴도는 무거운 긴장감을 느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옆에 준호가 없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깼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민서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다. 화면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발소리를 듣고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치웠다. 뭐 하고 있어요? 민서가 물었다. 잠이 안 와서. 누구랑 문자해요? 민서야, 시작하지 마. 그냥 뉴스 보는 거야? 그녀는 믿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고 자세는 긴장되어 있었지만 따질 힘이 없었다. 민서는 침실로 돌아와 누워서 천장을 응시했다. 의심이 조용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마음속에 스며들었지만 그만큼 더 고통스러웠다. 두 번째 카페를 연 지 한 달 후, 민서는 늦게까지 남아 송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밤 10시쯤이었고 그녀는 문을 잠그고 있었다.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재킷깃을 세우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다가 맞은편 레스토랑 입구에 있는 준호를 보았다. 그는 우산 아래 서서 밝은 빨간색 코트를 입은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여자는 고개를 젖히고 웃고 있었고 준호는 그녀의 귀에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다. 민서는 얼어붙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다가가서 소리치고 때리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준호가 여자의 뺨에 입을 맞췄다. 그들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 뒤로 문이 닫혔다. 민서는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버스를 타고 동네에 도착해서 7층까지 올라왔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당연히 비어 있었다. 준호는 레스토랑에서 애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울었다. 조용히, 흐느낌 없이 그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멈출 수가 없었다. 8년의 결혼 생활. 8년 동안 그녀는 그들이 부부라고,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혼자였다. 준호는 새벽 1시가 넘어 돌아왔다. 민서는 잠들지 않고 식어버린 차 한 잔을 들고 부엌에 앉아 있었다. 그가 들어오다가 그녀를 보고 문간에 멈춰섰다. 아직 안 잤어? 어디 있었어요? 회식했어. 오늘 분기 실적 축하 파티가 있었거든. 거짓말. 준호가 미간을 찌푸렸다. 뭐라고? 레스토랑 앞에서 어떤 여자랑 있는 거 봤어요? 몇 초간 그는 말이 없다가 어깨를 으쓱했다. 동료야. 우린 정말로 회식 중이었어. 그 여자를 껴안고 키스했잖아요. 민서야. 지어내지 마. 그냥 평범한 업무상 만남이었어. 거짓말하지 마. 그녀가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준호의 얼굴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꾸며낸 평온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짜증이 들어섰다. 그래서 뭘 듣고 싶은 건데? 그래, 나 다른 여자 만나. 만족해. 그는 재킷을 벗어 던지고 그녀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다. 다 내 탓이야. 나랑 가족은 잊어버리고 온종일 내 카페에만 빠져 살았잖아. 나도 욕구가 있다고, 알아? 민서는 움직일 수 없이 서 있었다. 그는 너무나 간단하고 일상적으로 마치 당연한 일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그 말을 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이라는 거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누구 탓인데? 내가 경고했잖아. 이 사업에 너무 빠졌다고 말했었지. 하지만 넌 듣지 않았어. 난 이랬어요. 미래를 만들고 있었다고. 우리 둘을 위해서. 준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민서야, 정신 차려. 넌 너 자신을 위한 미래를 만들었어. 그건 내 카페고, 내 돈이고, 내 성공이야.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하지만 당신이 날 도와줬잖아. 맨 처음에는 도와줬잖아. 그러고 나서는 넌 내 세상으로 날아가 버렸지? 난 더 이상 너한테 필요 없는 존재가 됐어? 그녀는 무언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에 걸렸다.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그가 옳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는 정말로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남편을 돌아보지 않게 된 걸까? 하지만 그것이 외도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 그들은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같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마치 평행 세계에 있는 것 같았다. 민서는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다. 준호도 자주 집을 비웠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어디서 누구와 있는지 묻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다. 일이 그녀의 구원이 되었다. 민서는 일에 몰두했고 3번째 카페를 열었다. 이번에는 대학가 근처 학생들을 겨냥한 곳이었다. 젊은 층에 초점을 맞춰 메뉴에 더 많은 디저트, 유행하는 음료, 계절 메뉴를 추가했다. 3번째 지점도 성공적이었다. 연말까지 그녀는 3개의 카페를 운영했고 월 총수익은 약 800만 원에 달했다. 민서는 각 지점의 관리자, 회계사, 구매 담당자를 고용했다. 그녀 자신은 전반적인 관리, 개발, 마케팅을 담당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고 멤버십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카페에서 시 낭송회, 워크숍, 커피 시음회 같은 테마가 있는 저녁 행사를 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호응했다. 카페는 인기를 얻었다. 지역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고 친구들에게 추천되었다. 민서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혼자서 자신의 손과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냈다. 하지만 집에서의 상황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준호는 더 이상 외도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외박을 하기도 했고 민서가 늦게까지 일할 때면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오기도 했다. 어느 날 그녀가 일찍 돌아와 보니 욕실에 낯선 요란한 핫핑크색 화장품 파우치가 놓여 있었다. 민서는 그것을 집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준호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말없이 쓰레기통을 가리켰다. 다음번엔 당신 친구 다른 곳으로 데려가. 여기는 내 집이기도 하니까. 그가 비웃었다. 알았어. 2월 첫 번째 카페를 연 지 1년 반 만에 민서는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이혼 소송 서류가 들어 있었다. 준호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다시 읽었다. 공동재산 분할 요구. 준호는 사업의 절반, 그녀가 만들고 고모 할머니의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힘, 시간을 쏟아부은 카페의 절반을 원했다. 손이 떨렸다. 민서는 다시 한번 읽었다. 소장에는 사업이 혼인 중에 시작되었으므로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준호는 자신이 카페 개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사업계획,
부지 선정, 공급업체 선정에 도움을 주었으며 자신의 참여와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서는 휴대폰을 집어 남편의 번호를 눌렀다. 그는 바로 받지 않았다. 여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내 사업의 절반을 가져가겠다고요? 우리 사업이지, 민서야. 당신이 이 모든 걸 시작했을 때 우린 부부였잖아. 그러니까 이건 공동 재산이야. 미쳤어요. 이건 내 돈, 내 상속 재산이라고요. 당신은 아무 상관없어. 준호가 차갑고 불쾌하게 웃었다. 법원에서 뭐라고 할지 두고 보자고. 내 변호사는 승산이 아주 높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나눌 준비나 해. 그가 전화를 끊었다. 민서는 휴대폰을 쥔 채 앉아 속에서 모든 것이 들끓는 것을 느꼈다. 그런 거였군. 그는 의도적으로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다. 사업이 자리 잡고 나눌 것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절반을 차지할 생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녀는 그가 맨 처음에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어떻게 지지해 주었는지, 어떻게 함께 가게 자리를 보러 다녔는지 떠올렸다. 그 모든 것이 돈 때문에 나중에 지분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이용한 것이다. 민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소리치고 접시를 깨고 주위의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저 꼼짝 않고 앉아 내면의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은 아니었다. 그가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미 산산조각 났다. 사람에 대한, 정의에 대한, 선이 악을 이긴다는 믿음이 부서지고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이 사업을 스스로 일구었고 그 누구도, 심지어 자신의 남편이라도 그녀가 정당하게 소유한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없었다. 다음 날 민서는 휴가를 내고 변호사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 사무소 몇 군데를 찾아 상담을 예약했다. 첫 번째 변호사는 30살쯤 된 젊은 남자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두 손을 펼쳤다. 상황이 복잡하네요. 돈은 상속으로 받으셨지만 사업은 혼인 중에 시작하셨습니다. 남편분께서 사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법원은 그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 보통 반으로 나누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죠. 민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두 번째 변호사는 피곤한 얼굴의 중년 여성이었고 비슷한 말을 했다. 사업 시작 자금이 상속 재산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모으셔야 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계약서, 영수증,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모든 것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사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법원은 그의 편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민서는 차에 앉아 핸들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가 이룩한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말이었다. 단지 비열한 인간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녁에 그녀는 모든 것이 시작된 첫 번째 카페에 앉아 있었다. 평일 늦은 저녁이라 손님은 많지 않았다. 창밖에는 보슬비가 내렸고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민서는 식은 커피를 마시며 스케치가 담긴 낡은 공책을 넘겼다. 여기 그녀가 그린 인테리어 그림이 있었다. 여기 울퉁불퉁한 글씨로 쓴 메뉴가 있었다. 이 페이지들에는 얼마나 많은 희망이, 미래에 대한 얼마나 많은 믿음이 담겨 있었던가. 문이 열리며 종이 울렸다. 이 카페의 관리자인 수진이 들어왔다. 짧은 주황색 머리에 코에 죽은 깨가 흩뿌려진 25살의 아가씨였다. 사장님, 아직 여기 계셨어요. 벌써 9시가 넘었는데? 집에선 잠이 안 와서 머릿속이 복잡해. 수진이 그녀 옆에 앉아 차를 주문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민서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진은 개업 때부터 일해온 믿음직한 사람, 거의 친구나 다름없었다. 털어놓아도 될까?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어? 사업의 절반을 뺏어가려고 해? 수진이 휘파람을 불었다. 와, 정말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괜찮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민서가 씁쓸하게 웃었다. 변호사들은 그 사람한테 승산이 있다고 법원이 그 사람 편을 들어줄 수도 있대. 하지만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사장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 사람은 처음에만 조금 도와주고 나중엔 아예 사라졌는데 법이 항상 공정한 건 아니니까? 수진은 차를 스푼으로 저으며 생각에 잠겼다. 사장님이 혼자 일하셨다는 걸 증명해줄 증인이 있나요? 뭐, 저라든가 다른 직원들이요. 저희는 사장님이 아침부터 밤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봤잖아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도움이 안 될 거야. 서류상의 증거가 필요해. 재정적인 거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게 별로 없어. 그들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 비는 것에 저 지붕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천둥이 울렸다. 민서는 준호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렸다. 아주 오래전 그들의 관계가 막 시작되었을 때였다. 그들은 당시 그가 살던 월세방 부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고 두 잔째에 기분이 좋아진 그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한테 남동생이 하나 있어. 그가 그때 말했다. 준영이라고. 10년째 연락 안 하고 지내. 왜요? 민서가 물었다. 준호는 얼굴이 어두워졌다. 걔가 가족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삐져서 나가버렸어. 자존심이 엄청 세거든. 무슨 결정이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내에 아파트가 하나 남았어. 방 2개짜리. 어머니가 거기서 사시다가 나중에 어머니도 돌아가셨지. 그 아파트는 나랑 동생이랑 반반씩 나눠 가져야 했어. 그런데 그땐 준영이가 대학생이었어. 돈도 없었고 나는 빚이 있었고 급하게 큰돈이 필요했지. 그래서 내가 걔 지분을 사겠다고 제안했어. 돈을 좀 쥐어주니까 서류에 서명하더라고. 그러고 나서는 내가 자기를 속였다고 아파트가 훨씬 더 비싸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지. 완전히 의절하고 그 뒤로 본 적 없어. 민서는 그때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았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 대화를 떠올리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준호는 동생에게 돈을 주었다고 했지만 얼마를? 그리고 그게 정말 공정한 가격이었을까? 다음 날 민서는 수진에게 혹시 준호의 동생 김준영이라는 사람을 아는 지인이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부탁했다. 나이는 33세 정도. 아마 금융 분야에서 일할 것이다. 준호가 동생이 경제학과를 졸업했다고 언뜻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수진은 인맥을 동원했고 3일 만에 단서를 찾아냈다. 김준영은 대형 투자회사에서 재무분석가로 일하고 있었다. 이웃 동네에 살았고 미혼이었다. 민서는 지인을 통해 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가 갔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차분하고 약간 쉰 듯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김준영 씨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만. 저는 박민서라고 합니다. 형님이신 김준호 씨 아내입니다.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 준호 형 아내라고요? 그가 천천히 반복했다. 무슨 일이시죠?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중요한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를요? 저는 형이랑 10년 넘게 연락 안 하고 지냅니다만 바로 그래서 만나 뵈어야 합니다. 제발요. 집안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준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좋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쇼콜라 카페에서 보죠. 어딘지 아십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민서는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초조하게 냅킨을 만지작거렸다. 6시 정각에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며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짧게 자른 검은 머리, 얇은 태안경 너머로 보이는 예리한 회색 눈이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민서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박민서 씨. 네, 앉으세요. 준영이 맞은편에 앉아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닦았다. 가까이서 보니 그가 준호와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같은 이목구비, 같은 눈매. 하지만 표정은 완전히 달랐다. 준호에게는 항상 어딘가 꾸며낸 듯한 거짓된 미소가 있었다. 준영의 얼굴은 진지하고 굳어 있었지만 정직해 보였다. 그래서 제가 왜 여기 있는 겁니까? 그가 물었다. 민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형님께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제가 상속받은 돈으로 세운 사업의 절반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녀는 결심을 잃을까 두려워 빠르게 말했다. 두 분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부모님 아파트 문제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도요. 그냥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혹시라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준영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그러니까 형이 이혼 소송을 걸고 돈을 원한다. 이거군요. 그가 피식 웃었다. 전형적인 준호 형답네요.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준영은 에스프레소를 주문하고 비트리스가 가져다 줄 때까지 기다렸다. 한 모금 마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시내에 방 2개짜리 아파트가 남았습니다. 당시 시세로 5억 원 정도였죠. 유언에 따라 저와 준호 형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 했습니다. 저는 23살이었고 막 대학을 졸업해서 월급 200만 원짜리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죠. 기숙사에 살았고요. 그는 감정 없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민서는 그의 턱이 긴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준호 형이 저를 찾아와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 지분을 사겠다고 제안했죠. 7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아파트가 수리도 필요하고 어차피 시장 상황도 안 좋으니 이게 정당한 가격이라고요. 저는 그때 어리고 멍청해서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형을 믿고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돈을 받았죠. 민서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러고 나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시장 가격을 알게 됐죠. 제 몫은 최소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준호 형은 저를 거의 2억 원 가까이 속인 겁니다. 준영은 컵을 꽉 쥐었다. 제가 형을 찾아가서 설명을 요구하자 그는 그냥 웃더군요. 그게 비즈니스라고 제가 직접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불만 가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크게 다퉜고 저는 다시는 그를 보고 싶지 않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를 보지 않았죠. 민서는 말이 없었다. 준호는 친동생을 속이고 등을 치고 그러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 유감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동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래전에 용서했습니다. 그가 아니라 어리석고 사람을 잘 믿었던 제 자신을요. 준영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제가 복수를 위해 당신을 도울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복수는 공허한 짓이니까요. 복수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바라는 겁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당신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요. 민서는 고모 할머니로부터의 상속, 카페를 열고 싶었던 꿈, 준호가 처음에는 지지하다가 멀어진 것, 외도, 이혼 소송, 사업의 절반을 빼앗으려는 시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영은 끼어들지 않고 주에 깊게 들었다. 그러니까 그는 사업 창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거군요. 그가 확인했다. 내 사업계획서, 가게 자리 선정, 공급업체 선정 등을 도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인가요? 맨 처음에는요. 내의 첫 한두 달은 정말로 도와줬어요. 하지만 그 후로는 완전히 손을 뗐죠. 나머지는 전부 제가 혼자 했어요. 준영은 생각에 잠겼다. 사업 자금이 상속 재산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내 법무사와의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서, 임대료와 장비 구매 영수증이요. 그건 다행이군요. 하지만 준호 형은 교활합니다. 분명 무언가 꾸며냈을 겁니다. 준영은 안경을 벗고 콧등을 문질렀다. 저는 재무분석가로 일합니다.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회사를 감사하고 숨겨진 자산이나 사기 행각을 찾아내는 일을 하죠. 원하신다면 제가 당신 남편의 재정 상태를 파헤쳐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흥미로운 것을 찾을지도 모르죠. 민서는 희망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된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는 안경을 다시 썼다.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주세요. 전체 이름, 주민등록번호, 은행 정보 아는 거 있으면 그것도요. 직장,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거요. 민서는 가방을 뒤져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손이 설렘으로 떨렸다. 준영은 쪽지를 받아 접어서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일주일, 어쩌면 2주일 정도. 감사합니다. 민서가 숨을 내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감사하기는 이릅니다. 아무것도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민서는 믿었다. 왠지 모르게 준영이 찾아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준호가 깨끗할 리 없었기 때문이다. 친동생을 속인 사람은 어떤 비열한 짓이든 할 수 있었다. 그들은 카페 입구에서 헤어졌다. 준영은 힘차게 사무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결과가 나오면 전화하겠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저녁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키가 크고 꼿꼿하며 자신감 넘치는 그의 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다음 2주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길었다. 민서는 일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생각은 계속해서 다가올 재판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준호는 뻔뻔하고 자신만만하게 행동했다. 몇 번이나 그녀에게 전화해서 좋게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서야, 소송까지 가지 말자. 그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카페 3개 중에 2개 나한테 주면 우리 평화롭게 헤어지자. 변호사 비용으로 신경 쓰고 돈 쓸 필요 없잖아. 당신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녀가 대답했다. 두고 보자고. 어느 날 저녁, 민서가 2번째 카페를 닫고 있을 때 준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찾았습니다. 그가 짧게 말했다. 아주 많이요. 내일 아침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몇 시에 갈까요? 9시요. 민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며 준영이 무엇을 찾았을지 상상하려 애썼다. 아침 9시, 그녀는 대로변에 있는 오피스 빌딩 입구에 서 있었다. 준영은 로비에서 그녀를 만나 회의실로 안내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폴더가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그가 말했다. 흥미로울 겁니다. 민서가 앉았다. 준영이 폴더를 열고 첫 번째 문서를 꺼냈다. 당신 남편은 단순히 손이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준영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여기 그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서입니다. 이 거래들 보이시나요? 매달 그는 최윤아라는 사람의 계좌로 큰 금액을 이체했습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요. 민서는 숫자를 들여다보았다. 그의 애인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준영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여기 대출 계약서입니다. 당신 이름으로 된 3건이 대출. 총액은 2억 원입니다. 민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제 이름으로요? 저는 대출받은 적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명은 위조되었죠. 돈은 명백히 준호형 계좌로 들어갔고 그 후에는 역시나 그 최윤아라는 사람에게 이체되었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문서 위조고.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준영은 이메일 내용을 인쇄한 것을 테이블에 펼쳤다. 이건 그의 이메일입니다. 해커를 고용했죠. 물론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결과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 유나 씨와의 이메일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혼을 미리 계획했고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서 돈을 뜯어낼 수 있을지 논의했습니다. 준호 형은 심지어 상속법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까지 했습니다. 민서는 메시지를 읽으며 속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준호가 썼다. 유나야, 조금만 더 참아. 자기야, 그럼 우리 잘 살 수 있어. 법원에서 판결만 나면 내 몫을 받고 이 빌어먹을 카페들을 팔아서 우리 시내에 아파트 사자. 멋지게 살자고. 그리고 최윤아의 답장. 기다릴 수 없어. 자기는 정말 똑똑해. 모든 걸 다 계획해놓고. 민서는 준영을 쳐다보았다. 이걸로 뭘 어떻게 해야 하죠? 당신 변호사에게 가서 이 서류들을 법정에 제출하세요. 준호 형은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기, 문서 위조, 불법 대출 수령으로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될 겁니다. 실형을 살 수도 있어요. 민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말이 없었다. 배신, 거짓말, 사기의 증거가 여기 있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요. 당신에게는 아무 이득도 없잖아요. 준영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득이 있죠. 만족감이라는 이득이요. 저는 10년 동안 준호 형이 비열한 놈이라는 걸 증명할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 순간이 온 겁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폴더에 모아 그녀에게 건넸다. 이게 당신의 무기입니다. 사용하세요. 민서는 폴더를 받아 가슴에 안았다. 감사합니다. 신세를 졌네요. 신세진 거 아닙니다. 그냥 그가 마땅한 벌을 받도록 하세요. 그들은 함께 사무실을 나섰다. 밖은 햇살이 눈부셨고 봄바람이 나무를 흔들었다. 민서는 폴더를 든 채 서서 오랜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아주 드물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느꼈다. 재판일은 4월 10일 화요일로 정해졌다. 민서는 밤새 거의 잠을 못 잤지만 일찍 일어났다. 창밖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다. 첫 햇살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왔다. 그녀는 일어나 샤워를 하고 이 날을 위해 특별히 산 단정한 남색 정장을 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 하지만 시선은 단호하고 결연했다. 재판은 11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민서는 미리 도착했다. 10시 30분에 이미 지방법원 건물 입구에 서 있었다. 낡은 페인트가 벗겨진 회색의 우중충한 건물, 입구에 금속 탐지기, 안에서는 낡은 종이와 눅눅한 냄새가 났다.
민서는 2층으로 올라가 해당 법정을 찾았다. 제14호 법정. 그녀의 변호사인 윤서현 변호사는 짧은 백발 머리에 예리한 갈색 눈을 가진 50대 여성이었고 이미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준영에게서 받은 서류 폴더가 든 바로 그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준비되셨습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네, 민서는 속이 긴장으로 죄어왔지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높은 천장, 나무 벤치줄, 높은 곳에 있는 판사석, 그리고 양측을 위한 2개의 테이블이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민서는 변호사 옆 왼쪽 테이블에 앉아 떨림을 감추기 위해 무릎 위에 손을 얹었다. 몇 분 후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다. 그는 새롭고 비싼 정장의 흰 셔츠, 반짝이게 닦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머리는 뒤로 빗어 넘겼고 얼굴은 매끈하게 면도되어 있었다. 그의 옆에는 번들거리는 얼굴에 거만한 미소를 띤 뚱뚱한 남자인 그의 변호사가 걸어오고 있었다. 준호 뒤에는 법정에는 너무 짧아 보이는 밝은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종종 걸음으로 따라왔다. 최유나, 바로 그 애인이었다. 준호는 민서를 보고 비웃으며 꾸며낸 다정한 태도로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른쪽 테이블에 앉아 의자에 몸을 기대고 다리를 꼬았다. 그는 마치 결과가 이미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된 것처럼 완전히 자신감 있고 차분해 보였다. 민서는 그를 보며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기 앉아서 웃으며 지금 자기 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다시 모든 사람을 속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확히 11시에 법복을 입고 피곤한 얼굴과 엄격한 시선을 가진 60대 여성 판사가 법정으로 들어왔다. 모두 일어섰다. 판사는 자리에 앉아 사건 파일을 열었다. 원고 김준호, 피고 박민서 간의 이혼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시에 원고 김준호가 제기한 부부 공동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심리합니다. 그녀가 눈을 들었다. 양측 모두 출석했습니까? 네, 재판장님. 이 두 변호사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원고 측부터 변론하십시오. 준호의 변호사가 일어나 재킷을 바로잡았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 김준호는 피고와 8년간 혼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피고는 1억 5천만 원의 상속 재산을 수령하여 카페 체인을 개업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이 사업의 창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계획, 부지 선정, 공급업체 선정에 도움을 주었으며 인테리어와 메뉴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제 의뢰인의 직접적인 참여하에 만들어졌으며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민법에 따라 이혼 시 부부공동재산은 균등하게 분할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제 의뢰인에게 사업의 절반을 이전하거나 5억 원의 금전적 보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앉았다. 준호는 변호사의 말을 지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판사가 민서를 보았다. 피고 측, 변론하시겠습니까? 윤서현 변호사가 일어섰다. 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업에 투자된 자금은 의뢰인이 상속으로 받은 것이며 이는 법무사와의 계약서와 은행 거래 내역서로 증명됩니다. 해당 자금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므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원고의 사업 창업 참여에 관해서는 그것은 초기에 몇 차례의 자문에 그친 최소한의 것이었습니다. 이후의 모든 업무는 제 의뢰인이 단독으로 수행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윤서현 변호사는 서류 폴더를 꺼냈다. 상속재산 수령계약서,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은행 거래 내역서, 점포 임대차 계약서, 장비 구매 영수증입니다. 모든 서류는 제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원고 측에 어떠한 재정적 투자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받아 검토하기 시작했다. 법정에는 침묵이 흘렀다. 민서는 판사의 얼굴을 살피며 그녀의 생각을 읽으려 애썼다. 준호는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미소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판사가 고개를 들었다. 서류는 이상 없습니다. 자금은 명백히 상속으로 수령되었군요. 그녀는 준호의 변호사를 보았다. 원고가 사업 창업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준호의 변호사가 일어나 몇 장의 서류를 꺼냈다. 네, 재판장님. 여기 제 의뢰인이 카페 개업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들의 진술서입니다. 여기 부부 사이에 사업 세부 사항을 논의했던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받아 훑어보았다. 증인들은 원고의 친구들이군요.
이들의 진술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재정적이거나 실질적인 노동 기여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서류를 옆으로 치웠다. 제출할 것이 더 있습니까? 준호희 변호사는 당황했다. 재판장님, 정신적인 지지와 조언 또한 공동의 일에 대한 기여입니다. 정신적 지지는 재산 분할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 판사가 말을 잘랐다. 더 웨이티한 증거가 없다면 말이죠. 그 순간 법정 문이 열렸다. 모두가 돌아보았다. 문턱에는 준영이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고 겨드랑이에 서류 폴더를 낀 채였다. 그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들어와 민서의 테이블로 걸어왔다.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모든 자신감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동생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준영아, 내가 여기 왜 있어? 준영은 대답하지 않고 민서의 변호사에게 다가가 폴더를 건넸다. 윤서현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판사를 향해 돌아섰다. 재판장님, 본 사건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원고의 동생인 김준영 씨입니다.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할 것입니다. 판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원고의 동생이 원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고요? 네, 재판장님. 그는 원고의 금융사기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호는 일어서려 했지만 변호사가 그의 어깨를 잡아 눌렀다. 최윤아는 겁에 질려 벤치 등받이에 몸을 움츠렸다. 판사는 손짓으로 준영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다. 신원을 밝히고 증언의 요지를 진술하십시오. 준영이 판사 앞에 섰다. 김준영, 재무분석가입니다. 저는 원고의 남동생입니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가족 재산에 대한 그의 사기 행위로 인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업무 회의에서처럼 감정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최근에 박민서 씨가 제게 형의 재무 활동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저는 동의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폴더를 열어 서류를 꺼내 판사석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여기 지난 2년간의 김준호 계좌 은행 거래 내역서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정기적으로 매달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이 자리에 있는 최윤아 씨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준영은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를 가리켰다. 그녀는 더욱 몸을 움츠렸다. 김준호의 공식 월급이 600만 원인 것을 감안할 때 이 돈의 출처는 불분명합니다. 판사는 주의 깊게 거래 내역을 살폈다. 다음입니다. 준영이 말을 이었다. 여기 박민서 씨의 이름으로 된 3건이 대출 계약서입니다. 총액은 2억 원입니다. 제 형수님은 이 계약서에 서명한 적도 대출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필적 감정을 하면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것이 확인될 것입니다. 대출금은 김준호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후 역시 최윤아 씨에게 이체되었습니다. 법정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잿빛이 되어 주먹을 꽉 쥔 채 앉아 있었다. 그의 변호사는 정신없이 서류를 넘기고 있었지만 그가 당황했다는 것은 분명했다. 판사가 준호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이에 대해 해명할 수 있습니까? 준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러고는 입술을 핥았다. 그건 오해입니다. 대출은 민서가 받은 겁니다. 그냥 잊어버린 거겠죠? 그리고 윤아 씨에게 보낸 돈은 빌려준 겁니다. 제 동료인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준영이 비웃었다. 빌려줬다고요? 흥미롭군요. 그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그리고 여기 김준호와 최윤아 간의 이메일 내용입니다. 재판장님의 허락하에 읽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영이 읽기 시작했고 한마디 한마디가 나올 때마다 준호의 얼굴은 더욱 잿빛이 되어갔다. 조금만 더 참아. 자기야. 그럼 우리 잘 살 수 있어? 법원에서 판결만 나면 내 몫을 받고 이 빌어먹을 카페들을 팔아서 우리 시내에 아파트 사자. 멋지게 살자고 오 날짜는 3월 20일입니다. 최윤아의 답장. 기다릴 수 없어. 자기는 정말 똑똑해. 모든 걸 다 계획해놓고 준영이 고개를 들었다. 여기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승산이 높대. 민서는 멍청해서 제대로 된 증거를 모을 생각도 못할 거야. 나한테는 내가 사업에 투자했다고 증언해줄 가짜 증인들도 있어. 판사가 펜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민서는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지는 것을 보았다. 가짜 증인이라 판사가 반복했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그 진술서들은 거짓이라는 말이군요. 준호희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이 이메일 내용은 조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진위 여부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준영은 차분하게 USB를 꺼냈다. 여기 이메일 서비스 서버에서 가져온 원본 파일이 있습니다.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계정 접근을 도와준 전문가의 이름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정보는 신뢰할 수 있으며 저는 제 행동에 대해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USB를 받아 서기에게 건넸다. 사건에 첨부하고 기술 감정을 의뢰하시오. 그녀는 준호를 보았다. 당신이 문서 위조와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까? 준호는 말이 없었다. 그의 턱이 덜덜 떨렸고 손이 흔들렸다. 최윤아는 벤치에서 일어나 눈에 띄지 않게 법정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판사가 손짓으로 그녀를 멈춰 세웠다. 앉으세요. 최윤아 씨, 당신도 공범으로서 수사기관과 면담을 하게 될 겁니다. 최윤아는 벤치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판사는 테이블 위에 손을 모았다. 자,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법원은 원고 김준호의 재산분할 청구가 근거 없으며 피고의 자금을 사기적으로 편취할 목적으로 제기되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피고 박민서가 설립한 사업은 상속으로 받은 자금으로만 조달되었으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사업 창업 참여는 미미했으며 분할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원고 김준호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김준호와 피고 박민서의 혼인을 해소한다. 또한 본 사건의 자료를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검찰에 송부한다. 그녀가 의사봉을 내리쳤다. 재판을 마칩니다. 민서는 움직일 수 없이 앉아 있었다. 윤서현 변호사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축하합니다. 이겼어요. 준호는 천천히 테이블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준영을 그리고 민서를 본 다음 돌아서서 빠르게 법정을 나갔다. 그의 변호사가 서둘러 뒤따랐다. 최윤아는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앉아 있었다. 준영이 민서에게 다가왔다. 괜찮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구멍으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졌을 거예요. 천만에요. 준영은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미소를 보았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 정의가 승리한 거죠. 마침내 그들은 함께 법원 건물을 나섰다. 밖은 햇살이 눈부시고 따뜻했으며 봄 내음과 나무에 돋아나는 새싹 냄새가 났다. 사람들은 인도를 걸으며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민서는 멈춰 서서 준영을 보았다. 당신은 저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정의를 되찾았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10년 동안 이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이제는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제 카페에 한번 들러주세요. 커피 마시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눠요. 기꺼이요. 그들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다. 민서는 차에 올라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첫 번째 카페로 향했다. 일주일 후 윤서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준호 씨에 대해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최대 징역 6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당신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민서는 들으며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통쾌함도 만족감도 아닌 그저 평온함. 정의는 실현되었다. 준호는 마땅한 벌을 받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했다. 도시 외곽의 새로운 주거단지에 4번째 카페를 열었다. 가족 중심의 컨셉으로 어린이 메뉴와 놀이 공간을 추가했다. 카페는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준영은 정말로 가끔 들렀다.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서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 저녁 첫 번째 카페를 닫으며 민서는 창가에 서서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벼운 비가 내렸고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법무사에게서 상속 소식을 전해 들었던 그날에도 이런 비가 내렸었다. 그때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던가. 얼마나 많은 고통, 실망, 배신이 있었지만 또한 그녀는 자신 안에서 얼마나 많은 힘을 발견했던가. 민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외로움도 어려움도 새로 시작하는 것도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꿈꾸던 것을 이뤄냈다.
사람들이 쉬고 몸을 녹이고 집처럼 느낄 수 있는 아늑한 공간 3곳. 아니 이제 4곳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성공이었다. 오직 그녀만의 것. 그녀는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문턱에서 돌아서서 입구 위의 간판을 보았다. 커피와 구름. 낡은 공책에 있던 어린 시절의 꿈에서 나온 바로 그 이름.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민서는 미소 짓고 차로 걸어갔다. 빗줄기는 굵어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빗방울에 얼굴을 맡기며 천천히 걸었다. 앞에는 새로운, 자유로운 그녀 자신의 삶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아파트 7층의 원룸에서 민서는 차를 끓이고 창가에 앉았다. 스케치가 담긴 낡은 공책을 꺼내 깨끗한 페이지를 펴고 5번째, 6번째 카페를 위한 이제 오직 그녀에게만 속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 준영은 자신의 아파트에 앉아 사진을 보고 있었다. 아주 젊은 그가 어머니 옆에 서 있는 낡은 사진.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액자에 다시 넣고 선반에 올려놓았다. 과거는 더 이상 무거운 짐으로 그를 짓누르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슬프지만 이제는 놓아버린 기억이 되었다. 김준호는 징역 4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윤아는 돈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다. 그는 돈도, 애인도, 아내도 없이 혼자 남았다. 그는 다세대 주택의 방 한 칸을 빌려 물류창고에서 막노동을 했다. 가끔 민서의 카페 중 한 곳을 지나치다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웃음과 아늑함을 보고는 매번 고개를 돌려 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부끄러웠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부끄러웠다. 그리고 민서는 살았고 일했고 꿈꿨고 창조했고 행복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왜냐하면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행복은 돈이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꿈에, 자신의 길에 충실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었다.